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아직 손주는 보지 못했으니 스스로를 할아버지라 부르기엔 조금 이른, 마음 많은 이팔 청춘인 중년 남자입니다. 글 솜씨가 비록 시원찮더라도 최근 제 인생에 찾아온 따뜻한 봄날 같은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 용기 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전쟁 직후 부산으로 피란을 내려가신 분들입니다. 전쟁통에 빈손으로 내려왔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약간의 재산 덕에 부산에서 무역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비상했고 어머니는 살림에 밝으셔서 두 분은 함께 손잡고 작은 가게 하나를 시작해 결국 큰 사업체로 키워내셨지요. 그런 부모 밑에서 저는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라면을 끓여 먹으며 공납금 걱정에 시달릴 때 저는 새 옷을 입고 학원에 다녔고 고등학교도 무리 없이 졸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게 큰 축복이라는 걸 몰랐죠. 당연한 줄 알았고 덤덤히 흘러가는 삶이라 여겼습니다. 부산에서 지내던 우리 가족은 아버지 사업이 커지면서 결국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도심 한복판의 넓은 아파트에 이사하고 저는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채로 그저 공부와 자유를 꿈꾸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집안에서는 어느새 중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연애 결혼보단 중매가 일반적이었지만 저는 내심 자유로운 연애를 원했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군입대를 신청해 버렸죠.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몇 번이고 선을 보라고 성화를 부리셨습니다. 결국 한 번쯤은 맞춰드려야겠다 싶어 마지못해 선을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 나온 여성이 지금의 아내, 그러니까 안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그리 끌리지 않았습니다. 무난한 외모, 다소 날카로운 눈매에 성격도 차가워 보였고 대화 내내 웃음기 없이 격식만 차리는 모습에 가슴이 뛴다기보단 무겁다는 인상이었죠. 하지만 제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집안도 탄탄하고 사람도 바른 집이야. 네가 공부 더 한다고 더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장남이면 장남답게 결혼부터 하고 생각해. 부모의 뜻에 거스르지 못했던 저는 결국 졸업도 차에 마치기 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을 느낄 새도 없이 결혼식 한 달 뒤에 군입대를 했고요. 그렇게 군 생활에 막 적응하던 어느 날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제가 복무하던 부대는 농촌 마을과 가까웠고 봄철이면 모내기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사들을 작업에 투입시켰습니다. 허리까지 빠지는 논바닥에 들어가 온종일 구부정하게 모를 심다 보면 등은 휘고 손끝은 까지고 몸은 그야말로 녹초가 됐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은 맑았고 벚꽃처럼 흩날리는 햇살 사이로 한 여인이 쟁반을 이고 논두렁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울린 건 그녀는 하늘하늘한 치마를 입고 두 손으로 커다란 쟁반을 조심스레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위로 바람이 지나가고 햇빛에 비친 얼굴은 고왔습니다. 이렇게 고운 사람이 저 쟁반을 저렇게 이고 오는 거야? 말도 없이 생각도 없이 저는 달려나가 쟁반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서는 뒷모습. 그 순간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작 몇 초 나에게 말을 건넸을 뿐인데 그 하루가 아니 제 군생활 전체가 뒤바뀐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 후로 그녀를 다시 보기 위해 나는 자원해서 농사일에 나갔습니다. 다른 동네 배정이 되면 낙심했고 같은 마을이면 내심 기대를 품고 두리번거리며 논두렁을 찾곤 했습니다.
몇 번의 헛수고 끝에 드디어 다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나를 먼저 보고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던 어르신이 한 말씀 하시더군요. 이복의 군인 양반, 우리 딸 좀 그만 쳐다보게나.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 덕에 나는 그 어르신을 통해 그녀가 읍내의 땡땡미 장원에서 견습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이후 나는 첫 휴가만을 기다렸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을 하며 힘든 훈련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휴가를 나오자마자 그 미장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녀는 그곳에서 다시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발소에 들어선 순간 그녀의 볼이 붉게 물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저는 이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겸연쩍은 웃음과 긴장감이 뒤섞인 풋풋한 두근거림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괜스레 목덜미를 긁으며 말했다죠. 머리 좀 다듬을 수 있을까요? 길지도 않은 짧은 머리였지만 그녀와 마주 앉을 수만 있다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어도 좋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미용실 한편에서 고개를 내밀던 사장님이 불쑥 말하셨습니다. 군인이 뭐하러 미용실에 와? 길 건너 이발소가 훨씬 싸고 익숙하지 않아? 침을 뱉듯 내뱉는 말투였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그녀 선화 씨에게만 고정돼 있었으니까요. 머리를 다듬고 나니 사장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예선아, 이분 머리 감겨드려라. 그녀의 이름. 그제야 처음 들은 선화라는 이름은 내 입안에서 조심스럽게 굴러다녔습니다. 그녀는 남자 손님, 특히 군인을 상대하는 것이 처음이었는지 머리를 감겨주는 내내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샴푸 거품이 손끝에서 번지듯 긴장도 그녀의 눈썹과 목덜미로 번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미용실 밖으로 나오자 저는 식당 앞에서 그녀가 퇴근하길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누군가를 몰래 짝사랑하듯 그녀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만을 상상하며 말이죠. 저녁이 되어 하얀 가운을 벗고 나온 선아 씨가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바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대라고 합니다. 그녀는 순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금세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가슴이 뛰는 걸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첫눈에 반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얼굴을 손수건으로 가리며 수줍게 대답했죠. 알겠어요. 아는 대로 갈게요. 그녀가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가 조용한 식당에 앉아 우리는 따뜻한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평범한 반찬들 속에 평범하지 않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20살, 부모님은 소장농이고 자신은 가세를 돕기 위해 중학교 졸업 후부터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였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을 품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더 이상 아무런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죠. 그걸 말하는 순간 이 따뜻한 공기가 산산이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그녀는 막차 시간이 되었다며 일어섰고 나는 내심 아쉬운 마음을 품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인숙 하나 잡아놨는데 잠깐만 더 있다 가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집엔 전화도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더는 붙잡을 수 없었고 조용히 그녀를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농일을 함께 걷던 그 길, 달빛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와 겹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화 씨는 잠깐 움찔했지만 이내 가만히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또다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말없이 그녀의 입술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달콤하고 조심스러웠던 우리의 첫 입맞춤. 인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한 복잡한 떨림이 그 짧은 찰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시엔 군인의 외출, 특히 야간 통행은 철저히 제한되던 시절. 걸리면 영창행은 피할 수 없던 규율의 시대였죠. 그녀는 그런 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집은 제가 살아온 아파트나 단독주택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황토가 발라진 초가집, 땔감 냄새가 은은히 풍기던 작은 마루. 한 칸짜리 방 안에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여 자는 그런 공간이었죠. 선화 씨의 부모님은 뜻밖의 방문에 깜짝 놀라 등잔불 아래 저를 마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전에 일터에서 저를 본 적 있어서인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어머니는 경계와 놀람이 섞인 눈빛으로 딸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오밤중에 군인을 데리고 와 정신 있는 거냐. 저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화 씨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유부남이라는 걸 그 순간만큼은 잊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감정만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집 사랑방 구석에서 잠들었고 새벽녘 선화 씨가 조심스레 저를 깨웠습니다. 아침을 못 차려줘서 미안해요. 대신 그녀는 치마폭에서 감자 2알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논두렁을 함께 걸으며 우리는 뜨끈한 찐감자를 나눠 먹었죠. 그 순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과 행복이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안 사람에게서 오는 편지는 대충 읽고 넘겼고 오히려 선화 씨와의 편지를 고이 접어 간직했습니다. 외박이 허락될 때마다 나는 하루씩 날짜를 바꿔가며 읍내에서 그녀를 만나 밤을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어진 이중생활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제대가 가까워져 오던 어느 날 선화 씨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당신 아이 가진 것 같아요.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뚝 하고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기쁨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죠. 선화 씨는 떨리는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종대 씨,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배가 미세하게 뭉치기도 하고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20살이었던 그녀는 어느덧 22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제게 의심을 품거나 다그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제 품에서 아이를 잉태했으니 저 역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지? 네가 낳고 싶다면 나도 책임질게. 그녀를 품에 안고 다짐했지만 속은 이미 혼란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었기에 외면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그 사실을 그녀에게 말하지도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던 겁쟁이였죠. 제대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선화 씨에게 편지를 써 사실을 털어놓고 제대 후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아내와 이혼하겠다고요. 그 아이는 내 책임이야. 사랑했고 사랑하니까 책임지지 않고는 도망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간단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누워 계셨고
집안의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던 사이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고 어머니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구하느라 집안을 지탱해 오셨던 겁니다. 그 모든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된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이혼하겠다는 말은 이 집의 모든 구조를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안 사람에게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다른 여자가 있어. 그리고 아이도 생겼어. 말을 끝내자마자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뒤틀렸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다가 방 안을 뒤흔들 만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결혼하자마자 군대 가더니만 그 사이에 바람을 피워.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재산도 다 날아가고 사업도 망해서 살 길이 막막한데 이제 와서 아이까지 생겼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질 대로 갈라졌고 분노는 감정의 선을 넘어서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짐 싸, 당장 꺼져. 이 집에서 당신한테 남은 거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 소리에 건너방에서 조용히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얘야, 그만해라.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아들 내가 그렇게 키운 죄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미야, 제발 그 아이만이라도 데려오면 안 되겠니? 네가 낳은 걸로 하자. 내가 다 돌볼게. 다 책임질게. 어머니는 흐느끼며 제 아내의 치마 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기가 막히네 정말. 내가 그 아이까지 걷어? 이제 와서 다른 여자 품에서 낳은 아이를. 하! 됐어요.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녀는 화장대에 걸려있던 가방을 휙 낚아채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루에 멍하니 앉아 그녀가 사라진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누이 동생이 조심스레 제 옆에 와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제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할게. 사실 오빠 군대 간 지 1년쯤 됐을 때 아버지 사기당했어. 그 말을 시작으로 누이는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집안의 모든 내막을 조곤조곤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기를 당해 큰 손해를 받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장인어른께 손을 벌렸다고 했습니다. 그 덕에 겨우 연명할 수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할아버지가 남긴 땅도 팔았답니다. 남은 돈으로 공장을 새로 차렸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관리자가 기계를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고 그 피해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폐물까지 팔아서 아버지 병원비 냈고 생활비도 빠듯해해서 형수님이 자기 친정에 또 손 벌렸어. 누이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한 거야? 나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누이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말하려고 했대. 근데 아버지가 종대한테는 말하지 마라 하고 딱 잘랐대. 아버지는 오빠가 짊어질 짐이 너무 많아질까봐 그랬대. 그래서 그냥 참은 거야. 나는 말없이 마루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지키고 싶었던 집, 그 모든 것이 지금 와서 왜 이리도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내가 만든 또 하나의 생명은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20살이던 그녀가 22살이 되도록 제 사랑은 여전했고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 역시 제가 제대하면 당연히 혼인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제 아이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아이니까 저는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무렵에 저는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지른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문제부터 양가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든 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제대 날짜가 다가왔고 전 우선 선화 씨에게 편지를 써서 솔직하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곧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정리한 뒤 그녀를 데리고 새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죠. 안 사람과의 이혼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했고 이혼이 성립되면 선화 씨와 다시 만나 새 삶을 꾸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에 있는 사이 집안 사정은 급격히 기울어 있었고 아버지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거의 파산 지경이었고 어머니께서도 병든 아버지 옆에서 쉴 새 없이 간호하며 모든 걸 버티고 계셨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제 부재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제 자리 하나 비워진 것이 얼마나 많은 균형을 무너뜨렸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안 사람에게까지 머리를 숙이며 도움을 청했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이렇게 기울었는데 내가 이혼 얘기를 꺼낸다는 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안 사람에게만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인이 있고 저는 그 사람과 새 삶을 살고 싶다고요. 이야기를 들은 안 사람은 그야말로 날이 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당신이 사람이에요? 결혼하자마자 군대 간 것도 어이없었는데 지금 애까지 있다고요? 그 여자랑 어떻게 됐든 간에 난 당신 부모님이랑 이 집의 모든 걸 쏟았다고요. 당신이 남자면 책임부터 져야죠. 어디서 배운 짓이에요, 그게? 소란스러운 말다툼에 저희 부모님까지 들이닥쳤고 어머니는 저희 부부 앞에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 잘못 키웠다. 제발 아이만이라도 좀 데려오면 안 되겠니? 너 낳은 걸로 해서 키우자. 내가 다 돌볼게. 이 애는 우리 집 핏줄 아니겠니? 어머니의 눈물과 애원에 안 사람은 방을 박차고 나가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어쩌면 그 순간 처음으로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을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누이 동생에게 집안의 사정에 대해 상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군 복무 중이던 시절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고 장인 어른에게 급히 손을 벌려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던 일, 그로 인해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을 팔아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다시 공장을 세우려 했지만 건강 악화로 자리를 비운 사이 공장장은 장비와 물건을 빼돌려 달아나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걸 들은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선화 씨와 편지나 주고받고 군에 있을 때조차도 상사 몰래 그녀를 만나기 위해 들떴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를 정말 사랑한 건 맞지만 그 사랑 하나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폐물까지 팔아 아버지 병원비를 대고 있었고 안 사람은 장인 어른께 매달려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더군요. 그동안 안 사람이 쌓아온 분노와 실망은 이제 막 저를 향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안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이혼을 요구할 줄 알았고 이 모든 걸 끝내겠다는 선언을 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나 생각해봤어요. 그 아이 내가 키울게요. 낳으면 데려오세요. 남의 애지만 어차피 당신 핏줄이잖아요. 당신 책임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몰랐습니다. 감사해야 할지, 미안해야 할지, 그냥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얼떨떨하게 알겠다고만 말했죠. 그 무렵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처럼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미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소식을 들었을 땐 한동안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일하랴 공부하랴 정신없이 바삐 지내다 보니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문득 선화 씨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제대 이후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하고 있던 그녀를 이번엔 꼭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녀의 고향 마을로 발길을 옮겼지만 이미 집은 철거된 지 오래였고 동네도 재개발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읍내 미장원을 찾았더니 그곳 사장님께서 그 아가씨? 벌써 몇 해 전쯤 남쪽으로 이사 갔지.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몰라. 하시는 겁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토록 가까이 두고도 지켜주지 못했던 스스로가 원망스러웠고 자주 보러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한스러웠습니다. 그녀에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정말 미안했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전 대학을 졸업하고 제약회사 영업직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전국을 돌며 그녀의 흔적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연이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혹시 누군가 그 이름을 알고 있을까? 그런 작은 가능성에 제 인생을 건 셈이었죠. 다행히 입담이 좋아서였는지 거래처를 잘 따냈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달 성과금도 좋았고 정직원 전환도 빨랐습니다. 눈에 띄게 잘 나가는 직원으로 회사 내부에서도 제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고요. 하지만 일은 잘 풀렸어도 집안은 여전히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알 사람은 아이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준 건 정이 아니라 상처뿐이었죠. 아이가 조금만 말을 듣지 않아도 내 애미 닮아서 그러지 하며 윽박지르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는 점점 말을 줄였고 점점 저에게도 멀어져 갔습니다. 늘 할머니 곁에서만 떨어지지 않던 아이였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야말로 기댈 곳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결국 유학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서 혼자 지내는 아들이 안쓰러웠지만 그 집에서 자라는 것보다야 나을 거라 믿었죠. 아버지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웠지만 더는 그곳에 머물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즈음 제겐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땅을 사둔 게 있었는데 그 땅들이 개발에 포함되며 엄청난 시세 차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약회사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렸고 이후 건물도 몇 채 올리고 학원도 운영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녀를 찾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선화 씨 생각이 더 났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도 고급 요리를 먹으면서도 입안이 텅 빈 듯했고 높은 호텔 침대에 누워도 그녀와 함께 새벽 공기를 마시며 먹던 찐감자 맛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녀와 나눴던 짧지만 깊었던 사랑, 그리고 지켜주지 못했던 아픔, 그 모든 것이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도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주었고 성실하게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이제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참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잃어버린 사람도 소중한 아이도 모두 안고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채워지지 않을 빈자리였죠. 그 무렵 제 아들은 그래도 안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며 기본적인 도리는 하려 했습니다. 그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참 사람 되었다 싶어 고마웠습니다. 알 사람도 아들이 집에 오면 말없이 밥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모습이 어쩌면 그들만의 화해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친어머니를 직접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또 그 마음을 얼마나 조심스레 담아두고 있었을지, 미안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벌써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단다.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더구나.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때 전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친어머니이자 내 인생의 첫사랑인 선화 씨를 이젠 어떻게든 꼭 다시 찾아야겠다고. 돌이켜보니 그 약속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0년 가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았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볼까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알 사람의 행동이 수상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옷에서는 담배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도대체 이 나이에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야? 제가 물으면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 잔소리는 그만해. 하고 퉁명스레 말하곤 했죠. 어느 날 도저히 참지 못하고 퇴근 후 몰래 알 사람을 미행했습니다. 그녀가 들어간 곳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성 접대업소, 말 그대로 유흥업소였던 겁니다.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죠.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출입구 쪽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한 여인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은 그 여인에게 꽂혔고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제 첫사랑 아들의 친어머니 선화 씨였습니다. 그녀는 절 보자마자 놀란 눈으로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길 비켜드릴게요. 짧게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고 싶었지만 혹여 놀라 도망치기라도 할까봐 목구멍까지 차오른 이름을 삼키고 말았죠. 그저 그녀가 들어가는 방향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이튿날 새벽 가게 영업, 시작 전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정문에서 직원에게 수줍게 말했죠. 여기서 선화 씨라는 분이 일하시나요? 직원은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혹시 써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쪽 주방에 계시는데 하며 안쪽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듯하다가 잠시 눈이 마주친 순간 입술이 떨리며 눈망울이 커지더군요. 정대 씨, 그 짧은 이름 한마디에 제 가슴 속 시간들이 모조리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야, 선화 씨.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죠. 정말 많이 찾았어. 정말로 오래오래.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숨죽여 울고 있는 그녀 앞에서 저 역시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재회, 시간을 거슬러 돌아온 그 한 장면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숨을 고르며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지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간 찍어두었던 아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학회 발표에 나섰던 날, 엄마와는 한 번도 찍지 못했던 생일 사진,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분주히 준비하던 그 아이의 어엿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 선아 씨는 떨리는 손끝으로 화면을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 자랐네요. 다행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그녀의 어깨는 조용히 하지만 깊게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는지 단번에 느껴졌죠. 그녀는 다음에 쉬는 날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들과 함께 나와줄 수 없겠냐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자리를 뜨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너 엄마 찾았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들려오는 흐느낌. 말도 잊지 못한 채 전화기 너머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짜예요. 아버지? 그래, 선화 씨야. 네 엄마 살아계셔. 네 앞에서 꼭 손잡고 울고 웃을 사람 살아계셔. 다음 날 아들과 저는 약속된 장소에 무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겠죠? 내가 너무 늦게 찾은 건 아니겠죠? 괜찮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오늘 이 순간만 기억하면 된다. 잠시 후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몸빼 바지가 아닌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에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는 순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 또 한 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성민아, 우리 아들 맞니?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맞단다. 엄마, 엄마.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의 두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녀도 그리고 저도 세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커피숍안은 우리가 만든 시간의 조각들로 가득 찼고 그 조각들엔 20년 넘게 참아온 눈물과 말들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지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을 낳고 겨우 조리원에서 몸을 회복하던 시절이었어요. 미장원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몸을 추슬렀죠. 그런데 어느 날 당신 아내가 찾아왔어요. 날 보자마자 눈빛이 바뀌더니 내가 감히 당신 아이를 낳을 자격이 되냐며 욕을 퍼붓더군요.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내가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나도 내 가족도 평생 이 땅에서 못 살게 만들겠다고. 고소하고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그땐 너무 무서웠어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을까봐. 결국 그대로 짐을 싸고 도망쳤죠. 한마디 말도 못 남기고. 그녀의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 그녀는 남해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함께 겨우 살 길을 모색하다 말없이 들이대는 동네 청년과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딸도 낳았지만 남편이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 후엔 매일같이 술과 폭력으로 그녀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고 도망치려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친정 식구들한테 행패를 부리더군요. 그래서 다시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그렇게 수십 번을 반복했죠. 그녀는 숨죽여 말하며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이후에야 겨우 딸을 데리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죠. 그녀는 저를 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매년 당신 생일 즈음엔 몰래 근처를 맴돌았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요. 선아 씨, 내가 왔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 차례예요. 그동안 고생한 거 내가 꼭 보상해 줄게. 더 이상은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들은 선화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닦았지만 그날 그녀의 표정엔 처음으로 온전한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매주 만나 함께 식사도 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해질 역 노을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엔 그녀가 수줍게 딸을 소개시켜 주었죠. 얘야, 인사드려야지. 이분은 내 아버지야. 그녀의 말에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운 미소를 머금은 얼굴에선 선아 씨의 젊은 시절이 오버랩되었고 눈가에서는 참으로 닮아 있었습니다. 딸은 말없이 제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안 사람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합의는 쉽지 않았죠. 제가 준비한 건 유흥업소 출입 내역, 카드 내역, 늦은 귀가 시간, 그리고 남겨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자료로 정리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안 사람은 신혼 초 제 외도와 시댁의 시집살이를 언급하며 반박했고 이혼 자체를 거부하며 심지어 재산의 80%를 요구해 왔죠. 그렇게 2년을 넘게 법정 싸움을 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2번이나 바꾸고 판결이 3번이나 미뤄지기도 했죠. 결국 재산은 60, 40으로 나누었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추가로 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우리는 조용하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겨울의 햇살처럼 따뜻한 날이었죠. 드디어 선아 씨는 생전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제 앞에 선 그녀는 마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온 듯 40년 전 그 봄날처럼 눈부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지금부터라도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을 새겼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 대신 우리가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강릉의 바닷가로 갔습니다. 거기엔 우리 아들과 딸도 함께했고 넷이서 처음으로 한 가족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죠. 이렇게 웃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후 우리는 늘 함께입니다.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한 끼를 나눕니다. 잠깐이라도 떨어지면 어쩐지 마음이 허전하고 손끝이 허공을 더듬을 만큼 여전히 서로가 간절합니다. 24시간을 붙어 있어도 또 그리워져서 그녀가 웃으며 투덜거립니다. 당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쫓아다녀요? 잃어버린 시간만큼 꼭 안아줘야 하니까.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옵니다. 그리고 내년 드디어 우리 딸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아빠, 제 결혼식에 손잡아 주실 수 있죠? 그녀가 그렇게 말하던 날 저는 밤새 그녀를 품에 안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내 손으로 식장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오늘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죠? 그렇다면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겠습니다. 딱 그 시간만큼 손 놓지 않고 그녀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녀와 손을 꼭 잡은 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아무 미련 없이 조용히 눈을 감는 것.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